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중강이 됐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에 앞서서 아무래도 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고 이 슈퍼로다라는 책을 읽고 이 형식에 맞춰서 나도 여행 안내사 그리고 요약 부분 이 형식에 맞춰서 글을 쓰신 분들께 패스 점수를 드리도록 하죠. 다만 이 복붙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뭐 좋은 점수를 패스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법정에선 거미와 이 돼지와 이 거머리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릴라 친구가 이 돼지가 법정에 서고 이 형을 선고받자 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다가 자기도 혹시 법정에 서지는 않을까 약간 좀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오늘 강의는요. 먼저 식인 암태지 사건 재판 기록을 통해서 이 중세사회가 얼마나 현대사회와 다른지 여러분들이 느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중세사회와 현대사회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개나 기르던 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던 행인을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개 주인이 법정에 서지 개 자체가 법정에 서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 중세사회에서는 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개가 이 법정에 서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이 중세와 현대와의 이 거리감을 제대로 느껴보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수업이죠. 다음으로 이 동물 관련 재판 기록을 통해서 이 동물들이 사실은 뭐 인지력이 뭐 판단력이 있지도 않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없고 이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것으로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만 이 중세사회 사람들은 이 동물들도 나름의 판단력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 파문의 일상화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문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죠. 제가 뭐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에서 파문을 당했다고 제 일상생활에 뭐 어떤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세사회에서는 이 교회가 이 출생, 사망, 결혼 신고를 하는 뭐 지금 구청에 하고 있죠. 구청에서 다루는 그러한 역할을 이 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출생 신고가 삭제되고 결혼 신고도 삭제되고 사망 신고도 삭제되는, 다시 말하면 태어난 적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뭐 현대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민등록 말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중세시대의 파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죽였다. 그래도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끝난다고, 살인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예, 어떤 원인으로 그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중세와 현대의 거리감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우리 야옹이 친구도 이 학습 개요가 뭔지 이 관심이 있는지 이 또렷또렷한 눈빛으로 이 학습 개요를 쳐다보고 있네요. 먼저 이 중세 동물재판의 모습을 한번 보고요. 이 동물재판과 중세사회, 그리고 종교적 파문의 의미,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의 이 성격을 한번 동물재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동물재판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사파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소위 말하는 검사가 있네요. 그리고 돼지가 한 마리 법정에 서 있고요. 새끼까지 데리고 왔네요. 예, 재판장이 이제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변호사 친구가 이 돼지가 이런 변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 재판장에게 얘기하고 있죠. 예, 뭐 일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으로 이 돼지를 이 재판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되고 비난받고 이 재판을 받으며 처벌들을 당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파문, 공개, 엑소시즘, 사형 선고, 심지어는 벌석 재판까지 있었죠. 예, 다시 말하면 이 동물들 중에서 이 무트로 나올 수 없는 어류들이 있겠죠. 뭐 거머리도 포함이 돼서요. 그런 경우에는 재판장에 이 출석을 하지 못한다고 이 변호사를 통해서 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렸는지는 뭐 기록에는 없는데요. 여하튼 알리고 이 걸석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해괴해 보이는 이 서양 중세 사법 시스템의 암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를 잡아먹은 돼지는 목이 졸려 죽는 사형에 처해지고요. 이 거머리는 더 이상 물고기의 피를 빨지 말라고 정의의 이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1000년 동안 가축과 해충이 법의 심판을 받고 라틴어 인용문으로 구성된 수사법에 따라 판결을 받았죠. 먼저 이 사건 파일 중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식인 암돼지 사건이었죠. 예, 암돼지가 이제 그 신생아를 잡아먹고 이제 형으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파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역시 현재와 과거 사람들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이 축제 분위기 같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돼지의 교수형 장면을 지켜보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도 이 공개 처형이 중세 시기에는 그리고 절대왕정 시기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요. 뭐 심지어는 노점상까지 등장하는 등 거의 축제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집안 어르신들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뭐 아버지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확률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조부 외조모 뭐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뭐 사체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뭐 짧은 기간 거의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직접 눈으로 이 시체를 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죽음이 이 길 바닥에도 많이 있었죠. 뭐 전염병이 돈다든지 전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 죽음이 이 길바닥에도 많이 있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죽음에 대한 태도도 역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만든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인 짐승이 인간과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 중세시대의 이 동물 소송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이 만든 공동체의 이 구성원인 이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1386년 노르망디의 이 팔레즈 지역에 당시 돼지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1850년대가 돼야지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처리도 그렇고 이 오물 처리도 그렇고 이거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버려진 음식 쓰레기와 동물들의 이 가축 분묘 그리고 사람의 분묘 이렇게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쓰레기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돼지는 사실상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이러한 오물들을 먹어치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 어느 날 이 암돼지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신생아의 이 팔과 얼굴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기는 이 치명적인 부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이 암돼지는 법정에 서게 되죠. 이 재판은 9일간 이루어졌고 다행히 그 재판 과정이 가장 완벽하게 이 문서보관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재판이 끝난 뒤 암돼지는 먼저 팔레즈 교회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얼마 안 되어 교수형으로 죽은 뒤 태워지게 되죠. 팔레즈의 판사는 암돼지를 사용하기 전에 사람처럼 여성 제수복을 입히기도 합니다. 성도착증에 걸려서 이런 짓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암돼지도 이 신이 만든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수복을 입히고 이 수감 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성별이 암컷이기 때문에 여성 제수복을 입혔을 뿐이고요. 돼지 사회에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이 팔레즈 트리니티 성당에 사건의 전말을 담은
벽화를 그리도록 판결했죠. 이 그림은 이 19세기 초반까지도 일반에 공개됩니다. 예, 돼지 사회에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킨다. 그러면 돼지도 죄책감을 느끼고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변에 사는 농민들에게 인근 돼지들을 데리고 와서 암돼지의 사형 그림을 보고 다시는 우리 돼지들이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들이 암돼지의 사형 집행을 보면서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면 저 친구가 좀 맛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이 사건 파일 중에 이 암돼지와 새끼들이 이 공모를 해서 아기를 잡아먹은 식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죠. 부르고뉴에서 비슷한 재판이 재현됩니다. 신생아를 잡아먹은 혐의로 기소된 암돼지, 그리고 이 암돼지가 6마리의 아기 돼지와 함께 신생아를 먹었기 때문에 총 7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기소를 당하게 되죠. 다행히 6마리의 아기 돼지의 경우는 엄마 돼지를 따라한 단순한 모방범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이 재판부에 의해 훈방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남은 암돼지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당시 이 재판 기록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암돼지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고문을 받게 되자 비로소 이 꿀꿀하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당시에 고문이 일상화되어 있었고요. 또 이 암돼지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었죠. 그런데 꿀꿀하면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꿀꿀이 이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사실은 그걸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식의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의 재판에서도 이 고문은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돼지나 사람이나 이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치조되고 또 형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날 우리들에겐 특이하면서 동시에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과거의 일로만 보고 웃어넘기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재판과 감옥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물재판은요, 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 동물재판권자들은 이 영주, 도시참사회, 교회, 지방의회, 대학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9세기 이 유럽권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대학법정에 선다라는 표현이 제법 많습니다. 이 대학에 이 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재판권은 이 재판부에
이 사법부에서 만 행사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1심을 맡은 곳은 이 중세사회에서는 영주, 그리고 도시참사회, 교회, 지방의회, 대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들이 사실상 관세권도 가지고 있고 군사권도 가지고 있고 경찰권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이 대학생들이 이 민가에 내려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친 경우에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경찰서에 잡혀가죠. 그래서 뭐 조사를 받고 뭐 결국은 훈박을 시키긴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학법정으로 이 이송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재판권자가 이 대학 총장이기 때문이죠. 이게 대학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학생조합이 우세한 곳에서는 이 재판권자가 학생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학교 행정가들이 이 주도하는 이 조합을 교수조합이 운영하는 경우엔 대학은 이 교수들이 이 재판권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주 복잡한 사법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민가에 내려가서 사고를 친 경우에는 이 대학에 인도돼서 대학 법정에서 이 최종적으로 훈방 조치 되도록 이 조치가 이루어지죠.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고요. 이 다른 감방에 투옥된, 뭐 감방이라는 말이 좀 요새 학생들이 와 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 감옥소죠. 감옥소의 한 방, 뭐 집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개인별로 들어갈 수는 없죠. 독방이라는 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감옥에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갇힌 투옥된 죄수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죠. 예,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피고의 90%가 돼지라는 점이죠. 13, 17세기 유럽에서 재판을 받은 동물 중 90%가 돼지입니다. 기록 보존소에는 총 35건의 동물 재판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돼지란 동물이 왜 그렇게 이 재판정에 이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뭐 사실 돼지만 인육을 먹은 동물도 아닙니다. 뭐 이 표범이라든지 늑대라든지 뭐 이러한 동물들이 인육을 먹은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은 법정에 쓰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만 인육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소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중세인들의 실용적 사고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출몰해서 난장판을 벌이고 나죠. 이 돼지란 동물은 시장 자판에 출몰해서 난장판을 벌이고 나고요. 이 중세에는 시골만큼이나 도시에서도 거리를 서성이는 돼지가 자주 목격됩니다. 예, 거의 방목 수준으로 이 돼지를 놓아서 키우기 때문에 이 시골뿐만이 아니고 도시에서도 뭐 도시의 규모도 워낙 작았고요. 뭐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서성이는 돼지가 자주 목격되었죠. 상점을 약탈하거나 잘 가꾸어 놓은 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돌진해서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신생아를 잡아먹기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세인들은 돼지가 책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사실 돼지가 법정에 설 이유는 없었죠. 돼지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정 위에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세우고 변호사를 뽑아 변론의 기회를 주고 이 재판 비용을 대주고 심지어는 먹이를 주고 보호해 주기까지 하죠. 죄송합니다. 중세인들의 법정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인들의 법정서는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이 주인이 아니라 죄를 범한 동물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동물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죄도 인정돼서 이 성지순례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교수형을 당하는 동물들에 비한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약한 처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파문의 일상화를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인간 법정에 동물을 기소하는 해괴한 관행은 그리스도교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시대에 파문이 일상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파문에는 나름의 전통이 있었고요. 설화에 따르면 성 베르나르가 어느 날 수도원에 도착하자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난 성 베르나르가 이 파리를 파문했고 파리는 이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신약성서에 따르면 예수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나무가 갑자기 시들해졌다고 하죠. 고사됐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종교 재판 그리고 종교 전쟁을 합법화하는 합리화하는 데 많이 쓰는 이 표현인데요.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죠.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을 저주하고 그들을 악마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면 이는 동물이나 식물의 잘못을 재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이러한 정당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기소되게 되죠. 성 베르나르의 이 파리 파문 설화는 동물 재판과 관련해서 또 다른 생물체들이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후 인간이나 척추동물만이 아니라 이 다른 생물들도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종류에는 곤충, 설치류, 무초투 동물의 무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과 그뿐만이 아니라 대서양 넘어 미국에서도 기아가 발생하면 하늘의 저주 때문이라며 동물들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었죠. 마지막으로 이 거머리 궐석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거머리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어부들의 시리와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예, 물고기 잡아 먹고 살고 있는 어부들에게 이 거머리들이 이 물고기 피를 빨아먹어서 결국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면 그야말로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고 이 병치료는 어떻게 하고 뭐 온갖 그 시리와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451년 로잔 주교는 이 거머리가 법정 소환에 응하고 또한 물고기의 피를 빨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훈방 조치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죠.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경고를 무시해도 늘 3번의 기회를 이 중세시대에는 주었습니다. 예, 이 법정에서 며칠 날 출석하시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아도 뭐 3번까지는 뭐 양해가 가능했고 그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거머리의 걸석 재판 중에도 이 거머리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이 대리 출석해서 변론을 담당하기도 하죠. 예. 뭐 지금까지 동물 재판 여러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중세사회와 현대사회가 얼마나 큰 괴리감이 느껴지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뭐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대적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대인들과 똑같은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논리를 전개하시는 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었고요. 이 다음으로 이 동물원 흑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뭐 오늘 이 동물 재판을 했으니까 이 동물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동물원의 사실은 그 얘기는 바로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동물원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이것은 원래 권력을 과시하는 이 동물원이라는 게 이 고대 시기부터 존재하는데요. 이 근대 동물원과 다른 점은 사실상 권력의 과시로 이 동물원을 운영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제국을 과시하는 이 우리의 식민지가 이 북아프리카, 이 호주, 그리고 아메리카에 존재하고 그들의 이 독특한 동물들을 이제 동물원에 전시함으로써 이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는 우리의 사실상 인간을 가다 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죠. 예, 결국은 동물원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권력의 과시,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의 힘을, 위용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현대 동물원의 기원도 살펴보고요. 우리의 갇힌 원주민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인간, 뭐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권력과 부의 과시로서 이 초기 동물원들, 제국주의 이전 시기에 동물원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물원의 시작은 기원전 15세기경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 대규모로 동물 수집이 이루어지고 또 사육도 이루어져서 또 알렉산더 대왕이나 네로 황제 등 숱한 권력자들이 진귀한 동물들을 기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고대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는 약 11,000마리의 동물을 수집했고요. 이는 일종의 권력과 부에 대한 과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왕이나 귀족들이 이국적인 동물들을 구해다 기르곤 했는데요. 기이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잉글랜드의 정보강 윌리엄 1세의 아들 헨리 1세도 우드스톡에 이 동물원을 세웠죠. 그로부터 이국적인 동물을 키우는 영국 왕실의 전통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인 이 아크바르도 이 수천 마리의 동물을 키우기도 했죠. 군주들의 개인 동물원을 메나주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요. 오늘날의 동물원, 주와는 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메나주리와 달리 주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근대 동물원이고요. 이 과학 연구와 공공 교육, 위라, 동물 보호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메나주리는요, 그저 개인의 호기심, 주인의 이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메나주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메나주리의 맹수가 정치범의 사형 집행자 역할을 도맡아 하기도 하고요. 말과 기린, 사자 등은 서로 싸움을 붙이기도 합니다. 메나주리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번식을 많이 하거나 혹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길조냐 흉조냐를 점치기도 하죠. 제국주의적 힘의 과시로서 이제 동물원이 활용되게 됩니다. 19세기 이후 생기기 시작한 공공동물원도 식민지 지배력을 증명하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동물을 잡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머나먼 이국 땅을 정복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영국이나 독일 등 제국주의 열강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침략 과정에서 동물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19세기 후반 세계 최대 동물상이었던 이 독일인 칼 하겐베크의 경우 20년 동안 사자 1000마리, 호랑이 300에서 400마리, 표범 600에서 700마리, 곰 1000마리, 하이에나 800마리를 팔았다는 기록이 증언하듯 당시 동물 거래량은 막대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옆으로 세면 이 칼 하겐베크라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창경궁 동물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동물을 공급했던 이 동물상이기도 합니다. 이 창경궁 지금은 그 당시에는 창경원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창경원에 가서 동물을 구경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대학생 때쯤 되니까 이제 서울대공원에 이 동물원이 이전이 되고 이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다시 격상이 됐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요 근래 연구된 결과를 보면 이 창경원으로 격하했던 사람은 이 순조였던 것으로 보여요. 일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창경궁 전하라고 불렸던 창경원 전하라고 불렸던 순조가 사실상 일반인들과 이 단절된 삶에서 뭐 세상을 거의 세상 소식을 모르게 되죠. 궁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이 원으로 격화시켜서 이 동물원을 만들고 식물원을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독립운동 세력들도 함께 아련하기 위해서 몰래 만나기 위해서 아련이란 말은 너무 거창하다. 몰래 만나기 위해서 이 동물원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의견이 상반되지만 뭐 공존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창경원 전하라고 불렸던 그야말로 구중궁궐 생활을 하던 순조가 그야말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식민지로 전락되기 전에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하려던 여러 사람들과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창경원을 일반에게 공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아직까지 이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록은 여하튼 순조가 지시해서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제가 그렇게 했는지 순조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왈가왈부하고 있죠. 예, 여하튼 칼 하겐베크 얘기를 하다가 약간 옆으로 샜네요. 예,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죠. 일반인도 구경할 수 있는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이 세워진 것은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쉔부른궁,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쉔부른궁 옆에 설치한 이 동물원이었습니다. 시기는 1752년이고요. 아울러서 이 1828년에는 런던의 리젠트 파크에 이 동물원이 설립되면서 유럽 각지에 차례차례 동물원이 들어서게 되죠. 그중 독일의 슈텔링겐에 세워진 이 하겐베크 동물원은 근대 동물원의 원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칼 하겐베크, 이 동물상의 이름을 딴 동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물원을 세운 칼 하겐베크는 근대 동물원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운영으로 명성을 얻었죠. 예, 파격적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 우리의 갇힌 원주민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이 파격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 동물원 우리에 갇혔던 이 원주민들의 이 모습이고요. 예, 이것은 이 프랑스 동물원에서 이 소말리아인들 원주민들을 이제 우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소개하는 포스터의 모습입니다. 예, 호텐토스 토 이 부족이 있죠.
이 특이한 신체 때문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약간 위쪽에 있는 부족인데요. 이 신체 구조가 아주 특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우리에 가다서 일반에 공개하기도 하죠. 동물원 우리 속에 사람을 전시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동물원이 처음 생겨난 때와 역사를 같이 합니다. 칼 하겐베크는 이 희귀한 이국 동물을 포획하는 데 남다른 수완을 보였고요. 이 1907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근처에 이 슈텔링겐에 하겐베크 동물원을 세우기도 하죠. 이 하겐베크 동물원은 근대식 동물원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책이 아닌 낮은 울타리를 설치한 방사식 동물 수용 방식으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공존하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이 동물원을 조성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하겐베크 동물원의 시초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칼 하겐베크의 아버지는요, 이 생선 중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상어 그물에 우연히 걸렸던 이 물개 6마리를 인어라고 전시하여 성공을 거둔 곳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하겐베크는 세계 곳곳에 온갖 동물들을 포획 전시하여 흥행에 성공하게 되죠. 동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전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875년 하겐베크는 라플란드의 라피족 남성 3명과 이 여자 갓난아기 술록을 인간 쇼라는 제목으로 전시하게 되고요. 이 라피족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술록에 젖을 짜먹는 것을 보면서 이 관객들이 열광했다고 합니다. 하겐베크는 라피족뿐만 아니라 에스키모, 아프리카인, 그리고 인디언, 호주 식인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들을 우리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최초로 시도된 사람 전시는 2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중의 이 가늠증적인 심리를 충족시킨 점이 이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보기 힘든 시절 동물원 속의 원주민들의 이 벗은 몸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대중들은 원주민의 벗은 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더욱이나 이것은 과학연구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고 해요. 인류학자들에게 인류학적 연구 대상을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원주민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사진 자료를 남기는 등 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적 연구에 큰 보탬을 주었다고 칭송을 하기도 하죠. 인류학과 생물학, 민족학 연구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학계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웃고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네요. 유럽에서 시작된 인간 전시의 열풍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일어나게 되죠. 1900년대 초 독특한 외모를 가진 아프리카 부족 출신의 한 남성이 미국으로 납치되어 옵니다.
이름은 오타 벵가라고 하는데요. 이 콩고 출신 피그미족 남성이었습니다. 이 뾰족한 치아와 작은 키가 특징인데요. 키는 1m 51cm였다고 합니다. 세계 박람회 등에서 다른 피그미족 사람들과 함께 전시되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죠. 이후 벵가는 또 다른 상인에게 팔려갔는데 그는 벵가를 인간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인식해 이 동물원에 전시할 것을 이 동물원과 협의하기도 합니다. 벵가는 이 뉴욕의 브롱크스 이 동물원에 이 오랑우탄 무리에서 동물들과 오랑우탄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죠. 동물원은 벵가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1906년 9월 브롱크스 이 동물원은 벵가를 약 20일간 전시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심지어 일부 관람객들은 그가 사람인 것이 확실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후 벵가는 버지니아의 어느 담배 농장에서 일하게 되고요. 이 동물원에서 우리에 갇혀서 오랑우탄과 함께 지내면서 받은 정신적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인간에 대한 혐오감, 적대감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며 살다가 1916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23살에 미국으로 끌려와서 35세 생을 마감한 것이죠.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로써 이 계절학기 2023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는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슈퍼로드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요약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도 여행 안내자가 돼서 5가지 길을 열심히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는 이 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또 추운 겨울에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바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